그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지지율일 텐데 추석 직전에 한국갤럽 정기조사 나왔고요. 추석 연휴 중에 리얼미터 정기조사도 나왔습니다. 두 개 모두 각각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예. 특히 한국갤럽의 경우는 9월 10에서 12일까지 1,002명 대상 전화 면접 조사했는데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딱 20에 걸렸어요. 20%.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진짜? 그건 제가 늘 여기 와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4월 총선 이후에 예. 대통령이 조금 모습이 변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옛날로 돌아가 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소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없어지는 데다가 더군다나 최근에 그 의료대란 문제로 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심화되기 시작하니까 예. 자연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네. 이거를 그냥 뭐 평소에 보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난 절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소위 민심의 변화를 갖다가 좀 냉철하게 인식을 하시고 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민심을 갖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 보여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마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는데 10%대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 뭐 경우에 따라서 10%갈 수도 있어요. 10%대 지지율이라는 건 이거는 사실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서 지금 근근히 지금 이 소위 정치를 이어가는데 예. 지금 국회를 저렇게 방치를 하고 국회하고는 전혀 어떤 그 협의를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니, 어떤 아니, 기조긴 한데요. 일희일비한다는 얘기는 그런 하나의 명분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서부터 제일 강조하는 건 뭡니까? 자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예. 이런 거 아니에요. 공정 뭐.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정치 형태를 보이면은 국민이 그걸 납득을 안 씁니다. 자유민주주의, 저희 소위 상권분, 헌법상의 상권분립이 되어 있으면은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갖다 대통령은 참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그냥 방치를 해버리고 나는 내 뜻대로 가면 되겠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워낙 거대 야당이어서 뭔가 좀 밀어붙이는 느낌 같은 거를 대통령이 받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가는 건 아닐까요? 야당은 밀어붙이기를 해봐야 한계가 있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년 동안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랬으면은 지난 2년 동안에 참 열심히 민심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끄집어 들어가지고 지난 총선을 갖다가 제대로 좀 치렀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지난 총선도 똑같은 21대 국회와도 같은 양상을 갖다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데 내가 늘 얘기를 했지만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한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딴 짓을 해도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야당 핑계 대지 말고 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5천만 국민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을 자기가 감지를 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줬을 적에 지도자로서의 예. 자질이 나타나는 거지. 예. 그렇지 않고서 그냥 야당은 야당대로 나는 나대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할 길 간다 이런 거로는 더 이상은 안 될 네. 것이다라는 조언을 지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 시작할 때부터 거대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총선 때 이제 그걸 돌려놨었어야 된다라는 그 네.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시던데 지난 총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요 이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 총선과 관련된 보도 하나가 뭐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라는 곳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저도 뭐 보고 나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게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 이름까지 보도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봄 총선 당시에 윤 대통령 내외와 인연이 깊은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이 씨하고 나눈 통화 음성 파일 다수를 바탕으로 이 보도가 작성이 됐다고 해요.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를 계속 준비해오던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다른 인물이 공천이 되고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명태균 씨가 미리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한테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라 조언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컷오프 정보를 미리 어떻게 알았느냐? 그 대화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는 이 정보를 김건희 여사가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은 불이 나게 김해갑으로 바꿔서 공천을 신청했는데 한동훈 비대위가 경선 기회조차 안 줍니다. 기사에서는 강력한 허들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격앙된 김영선 전 의원이 2월 29일에 칠불사라는 사찰에서 명태균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그리고 다른 A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들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핵심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국민의힘에서 당했는데 나한테 개혁신당 비례 3번을 달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 폭로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개혁신당에서 나한테 비례를 다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때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셨지요. 이 당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 나는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내세운 원칙이 있어요. 예. 그때 사실은 개혁신당에 있는 의원도 몇 사람이 자기네들도 비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전직 의원은 절대로 비례 들어올 수가 없다 나 얘기를 했어요. 그게 원칙이셨어요? 네. 그런데 뭐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집으로 김종인 네, 위원장 댁으로도 찾아왔어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러 찾으러 온 거죠. 사모님을 만나러? 네. 우리 집 사람도 전혀 만나주질 않다가 예.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뭐.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결국은 김영선 전 의원을 안 만나셨어요? 안 만나주셨어요? 나는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공표하고 사모님한테도 단단히 주지시킨 다음에. 아니, 나는 뭐 주지 안 시켜도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정도는 판단할 줄 아니까. 예. 그랬던 거지. 나는 그 이상의 그건 난 별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 칠불사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뭐 또 다른 A라는 이 개혁신당 인사하고 만난 후에 이 안건을 가지고서 이제 논의를 해보자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칠보사에서 만난지 안 만난지 나는 이건 처음 듣는 얘기고. 하여튼 나 공관위원장한테 날 보고 무슨 비례대표 1번, 3번 이런 얘기가 다 얘기를 일단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으셨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 나한테는 포기를 상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칠불사라는 곳에 그 모임에서 다른 개혁신당 사람들한테도 작업을 제안을 하고 또 한 트랙으로는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계속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랬던 그 겁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얄팍한 속셈에서. 여기서 잠깐.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렸듯이 중요한 뉴스와 사회적 이슈를 잘 챙겨보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 때문이죠. 요즘 정부의 반도체 지원 이슈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 기억하시죠?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신성델타테크를 추천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했죠. 참여해주신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대부분은 트럼프가 당선될지 해리스가 집권할지 그 결과만을 주목하실 텐데요. 우리는 단순히 누가 당선될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오를 만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슈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대장주 역할을 할 만한 급등 종목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7162-8706으로 구독이라고만 적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란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 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 보내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자 보내기 페이지에서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구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주식을 하시는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직접 투자가 어려운 분들은 자녀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번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제 번호 010-7162-8706으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문자에 구독이라고만 적어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급등할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돈을 버는 연습 저와 함께 해보세요. 저는 돈을 받거나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딱 하나.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번 구독자 전용 종목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